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 귀농한 30대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제가 10년 넘게 서울에서 살면서 가장 살아왔던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주신 대학과 부모 직업 때문에 차별당할 때였어요. 저도 비싼 등록금을 내고 똑같이 대학을 나왔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입사시험 면접장에서부터 면접관한테 차별을 당했어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대학이지? 서울 아니죠. 나 입사할 때만 해도 지방대 출신은 우리 회사의 원소도 못 냈었는데 세상 참 좋아졌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대답했더니 면접관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해놓고 그러더군요. 농부적이 정말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곡해하지 말고 들어요. 윤진영 씨가 운 좋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스펙으로는 승진하기 힘들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이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애초에 합격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괜히 힘 빼고 마음 다치지 않게 지방에 있는 회사나 알아봐요. 그저 출신이라 운 좋으면 가산점도 받을지 누가 알아? 아무튼 용기를 잃지 말고. 내 능력도 보이기 전에 이미 출신 대학과 집안 형편으로 내 인생을 단정짓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사회가 그런데 나 하나 소리친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당하기만 했죠. 대기업통에 가까운 이력서를 랭크에 운 좋게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차별은 여전했어요. 똑같이 입사를 했지만 학연 지연에 따라 맡게 되는 업무가 달랐고, 특히 인사고가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동기들이 금방 대리 승진을 항고하는데 저는 대리까지 올라가는데도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웃긴 건 업무 실적으로 보면 제가 그들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는 거였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존심 다치며 일했던 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게 되었어요. 바로 결혼 때문이었죠. 친구 남편의 대학 동기였던 제 남편은 당시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사람 대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에도 거리감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고지식한 면 때문에 손해를 보는 타입이었어요. 일은 죽어라 하고 혼자 하고 실적은 남한테 뺏기는 편이었죠. 게다가 돈도 안 되는 일에 인정상 뛰어들어 일만 죽어라 하는 적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청혼을 받고도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경쟁사회에서 남들한테 뒤처지기만 하는 남자랑 산다는 건 어지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저도 그리 이득을 보는 타입이 아닌데 남편마저 그 모양이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까 싶은 것도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남편의 그런 성격 탓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고 살려면 조금은 변해야 된다고 다짐을 받았어요. 자기야, 우리도 가정을 꾸리려면 지금처럼 남들한테 손해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살려면 조금은 변해야 된다고 말이죠. 조금만 이기적으로 살자. 나랑 약속해 줄 수 있지? 그 말에 남편은 허허실실 웃었지만 제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보더니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주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살짝 부는 바람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편의 약속이 큰 힘이 되었어요. 결혼 결심을 한 후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신기한 일을 발견했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제 남편과 성격이 똑같고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성격이 판박이란 거였죠.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동생은 살면서 손에 한 번 안 보고 산 사람 같았어요. 계산도 빠르고 상황 파악도 빠른 게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도 시부모님을 제쳐두고 시동생이 제게 연봉과 보너스를 물었어요. 회사가 작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연봉이 얼마 안 되네요. 형, 앞으로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형이랑 형수가 보는 돈 합해봐야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기 힘들겠어. 벌써부터 앞날이 걱정된다. 얌마, 우리 집 장만하는 걸 왜 내가 걱정해? 넌 내 일이나 신경 써. 남편이 버럭 소리치자 시동생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형, 그래서 나는 있는 집 여자 만나 결혼하려고 그러잖아. 나 지금 만나는 애가 뭐 하는 집 딸인 줄 알아?
서울의 건물만 3개 가지고 있는지. 매동 딸이야. 걔네 오빠는 개인 병원 원장이고 우리 집처럼 쥐뿔도 없는 집에서는 도리는 여자 만나 결혼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니까. 형수님 되실 분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둘 다 없는 형편끼리 만나서 결혼해봐야 뭐가 나아지겠어. 맨날 지질이 궁상이지 뭐. 그렇다고 형이랑 형수 보고 지질이 궁성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어찌나 말을 못돼 처먹게 하는지. 시부모님은 안 계셨으면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기 아들 편을 들면서 그러시지 뭐예요? 그건 우리 둘째 아들 말이 맞다. 남자는 자고로 돈 있는 처가덕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뒷배가 있어야. 밖에서 일할 때 누나한테 기도 덜 죽는 거 아니겠니? 아, 내 친구들은 있는 집 며느리도 턱턱 들이던데 어떻게 내 아들은 그런 재주도 없는 건지? 원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내 살롱 사람 과수원을 하고 계시다. 그래? 그럼 적어도 쌀이랑 과일은 안 사 먹어도 되겠구나. 뭐,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니들 힘으로 잘 살아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마치 손해보는 장사하는 장사꾼처럼 잔뜩 우거지 상을 하고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날 시댁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제 눈치만 보더라고. 자기는 저희 집에 인사 가서 과분한 대접을 받고 온 뒤라 미안해 그런 모양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후로 기분이 많이 상해 있던 제게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방문으로 결혼 결심을 고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제 회사 앞으로 오신 아버님은 지난번 방문 때 마음 상했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밥이라도 사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아가, 나는 내가 참 마음에 든다. 시댁에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도 내새 감고 참아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심성도 곱고 마음속 말도 넓은 나는 만일 며느리가 와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우리 큰아이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은 없어도 자기 사람 마음에 눈물을 감추는 일은 악다군이다. 그것은 아비인 내가 담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을 펼치고 내 며느리로 와라. 며느리 사랑을 시아버지라고 하지 않든 내가. 네 시어머니 목까지 잘해줘. 나도 상처 입을까봐. 직접 와서 위안해 주시는 아버님을 보니 그래도 시댁에 내 편이 둘이 있는 것 같아서 위안이 되더라. 마지막까지 결혼을 갈등하던 나는 아버님의 방문을 계기로 결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정했다. 양가 모두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우리 둘만의 돈으로 집과 가게를 꾸려야 했지만 비록 대출을 많이 떠야 했고 전셋집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꾸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결혼한 지 2년 후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모아라 집 딸과 결혼한다고 자랑을 하던 시동생은 결혼을 앞두고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다. 형 좋은데. 동생이 힘들 때 형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형도 알다시피 우리 처가가 좀 잘 살아. 딴 건 몰라도 멀쩡한 집은 해야 나도 귀한 죽고 살지. 딱 5천만 원만 해줘. 응. 얌마,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우리도 대출 상환에 허리가 굽는데 그러지 말고 좀 줄여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시동생이 돈을 끌어내려 하자. 미쳤나 봐. 나도 너무 놀랐다. 시동생이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돌아가자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철없는 동생이라도 마침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았다. 내가 결혼할 때 시동생이 주었던 건 축의금 50만 원 뿐이었지만 형이 되어서 같은 액수를 줄 순 없잖아. 여보, 나한테 적금 돈이 있어? 그거라도 써서 빌려주자. 1,000만 원 정도면 돼. 아뇨. 당신이 투자해본 돈인데 어떻게 쓸 맘인데. 은행 가서 대출해보자. 미쳤어. 내게도 물고 뭐하러 우리 머리내 돈을 빌렸어.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과연 도련님이 이자까지 갚아줄 거야? 언제 갚을지는 몰라도 일단 갚겠다고 했으니까. 적금 깨서 빌려줘. 싫어도 어째됨. 우리가 안 해주면 어머님까지 찾아와서 닥달하실 텐데. 그러니까 마음 졸이지 말아요. 결혼할 때 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자고 다짐했지만 사람 천성이 어찌 하루아침에 변하겠는가.
더군다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한 번에 모자라듯 쉽게 자를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돈을 가져와 28평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한 시동생은 결혼 이후 어깨를 펴고 다니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당한 요구와 음모가 펼쳐져 가더니 한 번도 만나지 않던 현관 앞으로 처가 친정까지 쳐들어오길로 가족의 불화를 야기했다. 어떤 방에서는 그들이 도와줬단다. 자기처럼 고가의 골프클럽 세트나 명품 구두까지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빌려준 돈을 갚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돈에 대해 이야기 꺼내는 건 좀 참아보자 했지만 그 후로는 운명인가 봐요.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말을 해봤더니 헛웃음을 짓고 이런 거래했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돈 셋 막히면 사람을 귀찮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업가니까 그렇지 않나 봐요. 1천만 원이든 생각하면 당장 계좌이체로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세요? 그렇죠. 그럼 잘 됐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니까 지금 당장 돈을 갚아주세요. 이제 안 주고 2년이 넘게 빌려줬으면 우리도 할 만큼은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시동생이 인상을 팍 쓴 채 볼멘 소리로 말하는 거죠. 좋아요. 1,000만 원을 바로 쏴줄 테니까요. 근데 그럼 내가 결혼할 때 당연히 축의금을 안 줬겠네요. 나는 형이 결혼할 때 목돈을 줬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좋아요. 축의금을 줄게요. 그렇다면 됐죠. 그런데 시동생은 씀씀이를 아득하게 줄여 계획적으로 소비를 관리해야 하는데 시동생과 동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소비하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 습관을 계속하며 이어나갔어요. 그러나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면 우리 집이나 시아버지 댁과 사방에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갚아야 했어요. 2,000원짜리도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아끼었기 때문에 장례식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남편 또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시동생만은 부모의 사랑을 슬픔보다도 다른 곳에 신경 쓴 채 장례식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빈소를 지키는 것보다 조의금을 정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서 매일 저녁에 조의금 정리를 한다며 돈 봉투를 챙겨 다녔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더니 그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모두 써버렸더라고요. 이 사실은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이 장례업체와 정산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동안 시동생이 간간히 업체와 중간 정산을 한다는 소식은 들어왔지만 장지로 떠나는 순간까지 정산한 푼도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조의금 역시 시동생이 다 가져간다고 한다. 써버려 해서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일단 장례는 마쳐야 해서 급한 대로 내 통장에 들어있던 돈으로 결제를 하고 당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조의금은 곧 채워 넣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예 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편만 들며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지 뭐예요? 내가 그깟 돈 몇 푼에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셈이냐. 살다 보면 힘들 때 돕고 살 수도 있는 법인데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암튼 둘째가 회사 사정 좀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잠자고 기다리도록 해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매번 어머님이 도련님을 싸고 만드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님 조의금이에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쓰는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요. 사업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그걸 탓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대응 방법이라고요. 회사는 자금난으로 자생할 기미가 없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은 회사를 살린 생각보다는 분에 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회사를 핑계로 돈을 끌어다 자기들 먹고 쓰고 사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게 회사 살리겠다는 사람 행동인가요?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 회사 못 살려요. 절대 회색 못 한다고요. 내가 아주 시동생 회사 망하라고 악담을 퍼붓는구나. 아주 내 새끼 망하라고 고구를 해. 어머님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시동생을 찾아가 담판을 지었고 얼마 뒤 시동생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면서 사건은 일단 락됐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버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우리랑 합가를 하시겠다고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님도 없는 집에서 살려니 많이 적적하시다는 게 이유였죠. 예, 내가 너희들이랑 살면 니들도 좋지? 안 그러니 얘 눈이 내 친정 어머니한테 안 맡겨도 되고 살림도 내가 대신 살아줄 테니 얼마나 편하고 좋니? 나도 내 생각만 하고 합가하자는 거 아니다. 서로 득보자고 하는 거라고 손주를 봐주시겠다며 당당하게 합가를 요구하시는 시어머니 통해 결국 우리 어머님을 모시게 됐어요. 떨어져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몰랐으면 좋았을 것까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차별적인 시어머니의 사돈 선물이랄까요. 하루는 우리 엄마 환갑을 앞두고 어머님이 벽장에 쟁여두었던 세이블 한 채를 꺼내셨어요. 설마 저걸 선물로 내놓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맞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불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 동네 초입 건물에 3층에 깔새로 들어온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이 있는데 거기서 나이든 어른들한테 물건을 팔아먹을 욕심에 미끼 상품으로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어요. 이 이불도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이불을 사오신 날 이걸 단돈 5,000원 주고 산 이불이라고 하도 자랑을 하셔서 기억하고 있었죠. 이거 예배도 꽤 쓸만한 거다 쓰던 환갑 선물로 보내드려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양반들이 덮을 걸 변변히 가지고 살거니? 너도 시집 잘 왔다고 생각해?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환갑까지 안 사뒀다면 챙겨줄 거야? 나한테 하라니까 하는 거고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꼴이었다니까. 시어머니 한 번 덮으면 보풀이 생기는 싸구려 5,000원짜리 이불을 한 장 던져주고 오금이 온가진 생색은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안 춥지 않아? 시골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을 무섭게 해.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다 똑같지 않겠어. 내가 아쉬운 물건을 쓰면 누가 쓰든 아쉬울 거야. 시어머니는 그런 걸 모르는 법이었지.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 친정은 전과는 다르게 생활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었어. 남동생이 농대를 나와 아빠가 하던 과수원을 물려받아 온라인 판매처까지 구축해서 꽤나 성공시켰거든.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어서 많은 이익을 얻었고 그 돈으로 종자 개발과 포장을 신경 써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마을 주민들이 수확한 농산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었어. 마을 청년들이 합심해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부터 반품, 환불까지 여타 인터넷 쇼핑몰 못지않게 운영해서 금방 자리를 잡았고 더는 팔로 걱정하거나 중간 상인들의 간섭도 받지 않았어. 남동생 덕분에 부모님은 해외로 효도 여행도 다니시고 엄마의 환갑을 기념으로 부부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촌놈이 아닌 걸 알려면 전 남편이 퇴직을 고민게 된 이유는 동서 친정 오빠 때문이었어. 알다시피 우리 남편은 의료기기 회사 영업직 직원인데 실적 때문에 항상 고생을 했어. 어느 날 동서가 자기 오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해주겠다고 해서 나돈이가 병원에 갔어. 팜플렛을 가져가서 열심히 설명했더니 며칠 생각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했거든. 그런데 팜플렛을 주고 온 지 일주일이 넘어도 연락이 없어. 남편이 우유 살러 갔더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다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지 않으니까 남편은 병원을 찾아갔지만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었어. 로비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 원래 로비에서 기다리라는 행세를 한 뒤 몰래 빠져나가거나 수술 들어간다며 속여서 사람을 훈련시키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 동서가 다가와 말했어. 형님, 사람 있으면 저고기라도 얻어먹는다더라. 그 정도 로비에 몸을 던질 필요 없는 거 알고 있잖아. 네가 영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관대하게 어떻게 수명을 보냈어? 요즘 경쟁사회에서는 어떻게 생존할지 알겠니? 우리 오빠가 요즘 관심 있는 골프 클럽 세트를 보내달라고 하던데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회식도 해주라는 금일봉도 추가로 넣어달라고 했어.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 보내주면 우리 회사와 거래 가능하다고 동사말로는 그렇다고 했더라. 그런데 의료기기가 마진이 많이 남는 정도로 비싸? 뇌물을 줘야 이 정도까지 해줄 거야? 장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알아보니까 사돈이 우리와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도 이미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의 경쟁 업체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와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궁금해요. 그저 이번 계약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헛되게 귀찮은 상황만 겪게 됐다고 생각돼요. 요즘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명단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 계약을 원하지 않아요. 괜히 시도해봐서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데 시골로 내려가서 살지 않을래? 내가 처남과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처남이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괜찮으면 내려가서 함께 하자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 남편의 표정을 보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는 처지라 쉽게 귀농을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님에 대한 걱정도 확싹 사라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가 왔는데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명세서에는 난생 처음 보는 업체에서 일시불로 10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졌어요. 내가 산 물건은 아니라서 혹시 어머님이 사신 건가 해서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화를 내시며 온 건 이유인 줄 알았어요. 말미암아 작은 사돈 생일이라고 해서 작은애 친정에 선물을 샀던 일이 있었거든. 돈을 써서 내 아들을 지원해주는 것이었는데 왜 물을 타야 해. 또 다른 예가 붙은 상황으로 어머니께 5천 원짜리 이불을 선물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 카드로 사셨대고요. 어머님이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지만 내가 어머니한테 말한 이유는 우리 별로인 점 때문인데요. 친정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우리 친정에선 못 살 거예요. 물론 제 집은 동산이 있긴 하지만 노후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단히 여기는 엄마가 계속 이야기해요. 동산 진말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집도 그만큼은 보호받고 싶어 해요.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는 동생의 과일을 좀 팔아서 돈을 벌려는 모양인데 웃지 말라는데 그래. 거지가 새신을 신어도 거지는 거지야. 소똥 냄새가 풀풀 나는 게 촌구석에 사는 주제에 너도 괜히 작은 애에게 자격지심을 갖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내 앞에서 바락바락 대댄다고 거지 같은 이야기하니 친정 살림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도대체 꼴 같잖아서 정말 내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사들 맺는 거 안 했어? 결혼식 때문에도 그렇다. 내가 지인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니. 누가 촌구석 사람들 아니랄까봐 하나같이 알고는 새까매서 아프리카 난민인 줄 알았잖니. 거기다처럼 쟤하곤 말을 꺼내야지. 내가 니네 식구 볼 때마다 소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다 울렁거려 아주 톡가 쏠린다고. 그때였어요. 엄마. 현관에 서 있던 남편이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제 남동생이 주먹을 불끈 쥔 채 노려보고 있었죠. 사돈어른 지금 그 말 사과하세요. 조금 전 그 말 당장 사과하라고요. 뭐 사과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할 일이지. 어디서 눈가를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 콩가라 집안에서 자란 거 광고하는 거야? 이봐, 사들과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쪽이 하는 건 아닌가? 큰애는 뭐 하니? 내 동생 혼을 내고 내 친정에서 어른한테 이렇게 가르치니 이래서 사람은 집안을 보고 들이라고 하는 거야? 집구석에 돈이 없으면 예의마저 없다니까. 예요, 지금 사돈어른이 그런 말을 하는 처지는 아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된 건 아니에요.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어른인 거죠. 지금 사돈어른이 하는 행동을 보면 5살짜리 어린 애만도 못해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가 할 말만 떠드는 애 같다고요. 예의요. 그렇게 예의 있는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 사돈부터 상대한테 예의 있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사는 지역 가지고 자꾸 우리 집을 무시하시는데요. 우리 집이 시골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명의의 우리 부모님 명의 집이랑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사돈이 그렇게 무시하는 땅에서 자란 유기농 채소에 우리 논에서 수확한 기름진 쌀을 먹으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농촌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물이 좋고 공기가 좋은 농촌에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누나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땐 우리 누나를 다시 데려갈 겁니다. 저요. 돈도 있고 미래도 있는 놈이에요. 내 식문엔 어디서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살게 할 정도의 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제 남동생 말에 어머님은 벙어리가 되어 말았어요. 귀농을 준비하며 알게 된 일인데 당시 우리 어머님께는 집도 절도 없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시동생이 본가를 팔아서 그 돈까지 다 썼더라고요. 그 바람에 갈 곳이 없었던 어머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였고요. 우리 부부한테는 집 한 채로 노후대책 사마은행에 고금리 예금을 들었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일련의 사건으로 어머니께 완전히 정이 떨어진 우리 부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우리 친정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마을에 빈집 하나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본격적으로 귀농 생활을 시작했죠. 귀농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있어서 새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게다가 온라인 유통사업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남동생 말 맞다나 동네 어디서도 당당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시골 생활로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동생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동생과 싸우시나 봐요. 우리 부부가 귀농을 결정한 뒤에 어머님은 갈 곳이 없게 되었고 당신 집을 회옥한 둘째 아들한테 작은 방 한 칸 얻어달라고 했지만 그나마도 돈 없다는 핑계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시동생을 찾아가 집 한 돈을 내놓거나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고 단판을 지은 덕에 어머님은 작은 아들과 살게 됐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자식이 웬수였어요. 툭하면 제게 전화해서 신세를 한탄하시는데 얄밉기는 해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신이 뿌린 신이 당신이 감수하고 살아야죠. 그간 모르긴 해도 부잣집으로 장가간 남동생한테 밀려서 장남 대접도 못 받고 살던 남편은 장인과 장모한테 사위 대접 톡톡히 받고서니 여기가 더 자기 집 같고 좋다고 하네요. 사랑을 받으니 사랑도 줄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제 부모님께 찰가운 아들처럼 구는 모습에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